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 글 오윤선, 출판사 그레이트. 나무꾼은 사슴을 구해주고 선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던 사슴의 당부도 땅을 밟지 말라던 선녀의 말도 지키지 못했죠. 두 번이나 당부를 어긴 나무꾼은 결국 선녀와 영영 헤어지고 말아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랍니다. 지금부터 선녀와 나무꾼 함께 읽어봐요. 지금 보이는 동물은 어떤 동물? 빙고, 사슴 맞습니다. 늦도록 장가를 못 가고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사슴이 헐레벌떡 뛰어왔지.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수북히 쌓인 나무단을 놓주고 그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단다. 바로 뒤따라 사냥꾼이 달려왔지.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나무꾼은 엉뚱한 새끼를 가리키며 말했어. 바로 저쪽으로 뛰어가던데. 사냥꾼이 사라지자 사슴이 기어나와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어. 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사슴은 나무꾼을 데리고 연못으로 갔어. 해가 지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그때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테니 잘 달래어 색시로 삼으세요. 사슴은 어리둥절해하는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렀어.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다시 연못으로 갔어. 선녀들이 정말 목욕을 하고 있네. 나무꾼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저렇게 아름다운 선녀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꾼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날개옷 한 벌을 품에 감췄어. 어느새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제잘제잘 떠들며 연못에서 나왔어. 하나둘씩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선녀만 날개옷이 없는 거야. 내 옷이 어디 갔지? 하얗게 질린 선녀의 두 뺨 위로 눈물이 구슬구슬 떨어졌어. 나무꾼은 선녀에게 다가가 말했지. 선녀님, 울지 마세요. 선녀는 흠칫 놀라며 나무꾼을 보았어. 밤바람이 찹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나무꾼은 선녀를 집으로 데려갔지. 선녀와 나무꾼은 오순도순 한 집에 살다가 드디어 혼례를 올렸어. 나무꾼의 어머니도 무척 기뻐했지. 선녀는 복숭아처럼 뽀얀 딸 하나, 알밤처럼 야무진 아들 하나를 낳았단다. 나무꾼은 더없이 행복했어. 하지만 날개옷을 숨긴 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 그래,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별일이야 있겠소? 나무꾼은 선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날개옷을 꺼내 보여주었어. 아, 날개옷.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운지 날개옷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단다. 이튿날 마당에 나온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 아니 여보, 어딜 가는 거요? 날개옷을 입은 선녀가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고 있는 거야.
여보, 얘들아. 나무꾼이 애타게 불렀지만 선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어. 혹시 연못에 가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무꾼이 연못을 헤매는데 사슴이 나타났어. 선녀들은 이제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대신 두레박으로 목욕물을 길어 올리죠. 얼마 뒤 정말로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어.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지. 한참을 오르고 올라 마침내 하늘나라에 다다랐어. 나무꾼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 선녀와 아이들이 보이네. 두 아이가 먼저 나무꾼을 알아보고 달려왔어. 선녀도 뒤따라 너울너울 날아왔지. 서방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오. 나무꾼은 선녀의 두 손을 꼭 잡았어. 선녀를 다시 만난 나무꾼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지. 나무꾼이 어머니 걱정에 시름시름 앓자 선녀가 흰 말을 내어주며 말했소. 이 말을 타고 집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절대 땅을 밟으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말을 타고 쏜살같이 집으로 날아왔소.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지. 나무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어머니는 부랴부랴 호박죽을 떠가지고 나왔어. 마침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였으니 이거라도 먹고 가렴. 가만, 절대 땅을 밟지 말라고 했는데 말 위에서 먹는 건 괜찮겠지? 나무꾼은 어머니에게서 죽그릇을 건네받았소. 그런데 죽그릇이 너무 뜨거워 말의 등에 떨어지고 말았지. 힝! 말이 화들짝 놀라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어. 안 돼! 말은 혼자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그 뒤로 나무꾼은 영영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했단다. 나무꾼은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다가 죽어서 수탉이 되었대. 그래서 수탉이 하늘을 쳐다보며 꼬끼오 오는 거라는구나. 지금까지 선녀와 나무꾼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한국 전래동화 우렁각시, 글 김지항, 출판사 그레이트북스. 우렁각시 이야기 함께 봐요.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살던 총각이 우렁이에서 나온 어여쁜 색시를 만났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색시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슬픈 결말을 맺게 되죠. 참고 견디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답니다. 옛날에 혼자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했죠. 그러니 늘 외롭고 쓸쓸했어요. 하루는 총각이 눈을 매다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이 농사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그때 어디선가 고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랑 먹고 살죠? 총각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에는 아무도 없었어.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총각은 다시 한번 말해보았어요.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요. 총각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우렁이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설마 이 우렁이가? 총각은 우렁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 참 신기한 우렁이로구나.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총각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부엌 물독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다음날 일을 마치고 오니 방 안에 잘 차려진 밥상이 있지 뭐야. 거참 이상하네. 누가 왔다 갔나? 총각은 고개를 갸웃하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총각이 일을 마치고 오면 늘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 누가 밥상을 차려놓은 걸까? 총각은 궁금하게 짝이 없었어. 다음날 총각은 일을 나가는 척 하다가 몰래 숨어서 부엌을 지켜보았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물독에서 밝은 빛이 나더니 고운 각시가 스르륵 나오는 거야. 각시는 꼭 선녀처럼 예뻤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별가루가 묻은 것처럼 반짝반짝 거렸지. 총각은 넋을 잃고 각시를 보았소. 각시는 뚝딱뚝딱 밥상을 차리더니 다시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했소. 가지 말아요. 나랑 같이 삽시다. 총각은 얼른 뛰어가 각시를 붙잡았소. 그러자 각시가 슬픈 얼굴로 말했지. 저는 원래 하늘나라 선녀인데 죄를 지어 우렁이가 되었답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집에서 나하고만 있으면 되지 않소? 내가 행복하게 해주리다. 총각은 각시의 손을 꼭 잡고 매달렸소. 각시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 총각은 마냥 행복했어. 곱디고 온 각시를 보기만 해도 싱글벙글 웃음이 났거든. 총각은 집에만 있는 각시가 답답할까봐 매일 예쁜 꽃을 꺾어다 주었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재미나게 들려주었지. 우렁각시도 다정한 총각이 좋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일하러 간 총각이 점심때가 다 지나도록 밥을 먹으러 오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실까? 각시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총각을 기다렸지. 그러다 점심 광주리를 이고 조심조심 집을 나섰어. 사람들 눈에 안 띄면 괜찮을 거야. 각시가 눈에 거의 다 와갈 무렵이었지. 쏙 물러끌어 원님 행처시도. 저만치서 원님이 오고 있는 거야. 각시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지. 각시는 얼른 풀덤불 속에 몸을 숨겼어. 하지만 몸에서 나는 빛은 숨길 수가 없었지. 지나가던 원님도 그 빛을 보고 말았어. 잠깐 멈추어라. 원님이 불쑥 풀덤불 안을 들여다보니 어여쁜 각시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원님은 해벌쭉 입이 벌어져서 말했어. 여봐라, 이 여인을 당장 말에 태워라. 각시는 눈앞이 캄캄해졌소. 나리,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하지만 원님은 막무가내로 각시를 말에 태워 데려가 버렸소. 한편 총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가 다 기울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지. 각시, 각시, 나왔소. 그런데 각시가 보이지 않아. 안방문도 열어보고 부엌 물뚝도 들여다보았지만 각시는 어디에도 없었어.
총각은 각시를 찾아 마을로 달려갔지. 그 얘기 들었수? 원님이 웬 각시를 데려갔다네. 얼마나 예쁜지 꼭 선녀 같았다고. 사람들 말에 총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총각은 관아로 달려가 애타게 외쳤어. 제발, 제발 제 각시를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원님은 총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오히려 곤장을 흠씬 때려 쫓아냈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매만 맞고 쫓겨났지. 총각은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각시만 그리워했소. 그러던 어느 날 비틀비틀 관아로 걸어가다 픽 쓰러지고 말았지. 총각은 영영 일어나지 못했단다. 총각이 죽은 바로 그날이었어. 파랑새 한 마리가 관아뜰로 날아들었어. 각시는 파랑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지. 서방님, 우리 서방님이시군요. 파랑새는 대답이라도 하듯 슬피 울더니 각시 주위를 한없이 맴돌았단다. 그 뒤로 각시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소. 홀로 남은 파랑새 곁으로 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왔지. 파랑새 두 마리는 서로 꼭 붙어 날아다니다 저 멀리 훨훨 사라져 버렸단다. 총각과 우렁각시가 서로 그리워하다 끝내 죽고 말았지. 죽어서도 새가 되어 만나다니 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우렁각시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호랑이 뱃속 구경, 글 노지영, 출판사 그레이트북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대요. 바로 씩씩하고 배짱 두둑한 소금 장수죠. 호랑이 뱃속 구경도 하고 호랑이 고기도 먹고 게다가 호랑이까지 잡았다니 정말 굉장하죠? 호탕하고 긍정적인 소금 장수를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대요. 호랑이 뱃속 구경,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봐요. 옛날에 배짱 두둑한 소금 장수가 살았어. 커다란 소금자루를 지게에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지. 하루는 고개를 넘으려다 주막에 들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하는 거야. 조선에 집집마는 호랑이가 산다며? 고개 넘던 사람들이 모두 호랑이 밥이 되었대. 그까짓 호랑이가 뭐가 무섭다고 그러? 내가 당장 잡아오리다. 소금 장수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땅땅 쳤어. 어이구 이 사람아, 괜히 그러지 말게. 대장장이도 숫장수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어.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렸지만 소금 장수는 성큼성큼 고개에 올랐지. 고갯길을 반쯤 올라가니 땀이 뚝뚝 떨어졌어. 소금 장수가 한숨 돌리려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호랑이가 소금 장수 앞에 불쑥 나타났지. 소금 장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른 새끼줄로 고리를 만들었어. 고리를 휙 던졌더니 호랑이 목에 딱 걸렸지. 옳지 됐다. 소금 장수는 있는 힘껏 줄을 잡아당겼어. 그런데 호랑이는 꼼짝도 안 하고 소리쳤어. 이까짓 걸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당황한 소금 장수가 멈칫하는 순간 호랑이가 커다란 입을 쭉 벌렸어. 호랑이는 소금 장수를 한 입에 꿀꺽 삼켰지. 어이쿠! 소금 장수는 호랑이 뱃속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어.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등에 숯을 잔뜩 찐 숫장수가 다가와 물었어. 당신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나 보.
옆에 있던 대장장이 또 말했지. 호랑이 밥이 되었다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로군. 소금장수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소. 반갑소. 난 소금장수요. 세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어 호랑이 뱃속을 구경했지. 천장은 울퉁불퉁, 바닥은 물컹물컹, 사방이 뜨끈뜨끈했어. 거참 호랑이 뱃속은 신기하구려. 소금장수가 꼴꼴 웃었지. 이리저리 한참 구경하다 보니 다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뭐 먹을 것 좀 없을까? 대장장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하자 소금장수가 꼴꼴 웃으며 대답했지. 아, 여기 놀린 게 다 고기잖소. 호랑이 고기. 대장장이는 낫으로 쓱쓱 고기를 잘랐어. 소금장수는 소금을 솔솔 불렸지. 숫장수는 숯으로 활활 불을 피웠어. 고기는 노릇노릇 맛있게 익었지. 그 냄새 한번 기가 막히게 좋네. 자, 호랑이 고기 맛 좀 봅시다. 세 사람은 배 터지게 호랑이 고기를 먹었어. 뱃속에서 잔치가 한창인데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난리가 났어. 처음에는 따끔따끔 뜨끔뜨끔 하더니 나중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호랑이는 벌쩍벌쩍 떼굴떼굴 몸부림을 쳤어. 소금장수는 배를 퉁퉁 두드리며 일어났어. 호랑이 뱃속 구경도 실컷 했고 뱃속도 꽉 찼으니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갑시다. 숫장수와 대장장이의 눈이 동그래졌어. 아니, 여기서 어떻게 나간단 말이오? 소금장수는 씩 웃으며 새끼줄을 들어 보였어. 이게 바로 호랑이 목에 메어있는 줄이오. 자, 당겨봅시다. 소금장수와 숫장수, 대장장이는 힘을 모아 줄을 잡아당겼어. 영차, 영차. 셋이서 어찌나 세게 줄을 잡아당겼던지 글쎄 호랑이 머리가 목구멍 안으로 쑥 끌려 들어왔어. 영차, 영차. 세 사람은 더 힘껏 줄을 당기며 자꾸자꾸 뒤로 갔지. 그러다 호랑이 똥구멍으로 뽕 빠져나왔어. 그래서 호랑이는 어떻게 됐냐고? 그만 홀라당 뒤집혀 버렸지. 이야, 우리가 호랑이를 잡았다. 소금장수는 대장장이 숫장수와 함께 호랑이를 끌고 고개를 내려갔어. 그날 주막에서는 푸짐한 잔치가 열렸대. 한 마리 더 잡아볼까? 세상에나,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대장장이, 소금장수, 숫장수가 무사히 살아나왔죠? 이제 다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와, 옛날 직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광대,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들을 파는 박물 장수,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책을 재미나게 읽어주던 전기수, 소가죽을 다듬어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 갓바치. 옛날 직업들이었어요. 지금까지 호랑이 뱃속 구경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날마다 서푼, 글 강은경, 출판사 그레이트북스. 매일 찾아오는 도깨비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외롭게 지내던 아이는 깜빡깜빡 잘 까먹는 도깨비 덕분에 날마다 돈 서푼에 요술냄비, 도깨비 방망이까지 생기죠. 하지만 아이가 기뻤던 건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귀여운 도깨비와 착한 아이의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봐요. 옛날 모습 풍경.
날마다 서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어. 아이는 이 집 저 집 일을 거들어주며 어렵게 살았지. 하루는 이웃집 심부름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아 집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처음 보는 아이가 길을 막았어. 얘야, 얘야! 큼지막한 귀가 뾰족한 걸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지 뭐야. 얘야, 나 돈 소푼만 빌려줘. 도깨비 말에 아이는 망설였어. 도깨비는 뭐든 깜빡깜빡 잘 까먹는다고 들었거든. 돈 빌려간 걸 까먹고 안 갚으면 어떡해. 하지만 딱히 핑계댈 게 없었어. 자, 여기 있어. 까먹지 말고 꼭 갚아야 해? 그럼 걱정 마. 아이는 도깨비에게 돈 서푼을 빌려주었지. 다음날 저녁 아이가 집에 있는데 누가 불러. 얘야,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야. 빌려간 돈 서푼 가져왔다. 아이는 다행이다 싶었지. 도깨비는 아이에게 돈 서푼을 주고는 휘적휘적 가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도깨비가 돈 서푼을 주고 가지 뭐야. 얘야, 빌려간 돈 가져왔다. 어제 저녁에도 갚았잖아.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러니 어서 받아. 글쎄 도깨비가 돈 서푼 빌려간 것만 기억하고 갚는 건 까먹은 거야. 날마다 돈 서푼씩 생기니 아이는 점점 살림이 나아졌지. 하루는 도깨비가 찾아왔는데 배가 고픈지 꾸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너 메밀묵 먹고 갈래? 아까 쏘아놨는데. 도깨비는 얼른 아이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찌그러진 냄비를 보더니 도깨비가 혀를 끌끌 차. 얘, 전 냄비 못 쓰겠다. 우리 집에 냄비 많으니 하나 갖다 줄게. 도깨비는 냠냠 쩝쩝 메밀묵을 먹고 돌아갔어. 다음날 저녁에도 도깨비가 찾아왔어. 얘야, 여기 돈 서푼 가져왔다? 그러고는 머리에 익어온 냄비를 내밀었어. 여기 냄비도 가져왔다? 너 쓰렴. 이야, 정말 고맙다. 아이는 베시시 웃으며 냄비를 받았어. 아이는 도깨비가 준 냄비에 밥을 해 먹었어. 그리고 또 끼니 때가 되어 밥을 하려고 냄비를 꺼냈지. 밥이 그대로 있네. 냄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한가득이야. 바닥까지 박박 긁어 먹어도 냄비 뚜껑을 열면 또 밥이 한가득, 또 한가득. 바로 요술 냄비였던 거야. 그런데 도깨비는 돈 갚은 거에다 냄비 가져가 준 것까지도 홀랑 까먹었나 봐. 이제는 저녁마다 돈 서푼이랑 냄비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네. 아이는 도깨비에게 얻은 냄비를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 요술 냄비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배골치 않고 밥 하나는 넉넉하게 먹었단다. 얘야, 빌려간 돈이랑 냄비 가져왔다? 아이가 집 앞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도깨비가 왔어. 그런데 빨래방망이를 보고 도깨비가 대뜸 그래. 얘, 무슨 방망이가 그리 작니? 우리 집에 큰 방망이 많으니 하나 가져다 줄게. 그러고는 돈 서푼과 냄비를 주고 갔지. 다음날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 얘야, 빌려간 돈이랑 냄비 가져왔다. 그러고는
커다란 방망이를 쑥 내밀었어. 여기 방망이도 가져왔다. 너 쓰렴. 와, 정말 고맙다. 잘 쓸게. 아이는 방긋 웃으며 방망이를 받았어. 아이는 도깨비가 가져다 준 방망이로 빨래를 했어. 투닥투닥 방망이로 빨랫감을 두드리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지. 헌옷 말고 새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반들어란 새 옷이 뚝딱 나오지 뭐야. 뭐든 말만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였던 거야. 도깨비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돈 서푼 냄비 하나, 방망이 하나를 가져다 줬어. 1년쯤 지나자 아이는 퍽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 얘야, 오늘은 도깨비가 찾아왔나 봐. 아이가 얼른 나가보니 도깨비가 훌쩍훌쩍 울고 있지 뭐야. 도깨비야, 왜 우니? 아이가 묻자 도깨비는 입을 비죽이며 이래. 내가 살림을 헤프게 했다고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야 한대. 그래서 이제 너희 집에 못 오게 됐어. 도깨비가 매일매일 가져다 준 돈이랑 냄비랑 방망이 때문이었어. 아이는 무척 미안했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지. 그런데 도깨비가 하는 말 좀 들어봐. 얘야, 너한테 빌린 돈 서푼은 내가 벌 다 받고 와서 갚을게. 냄비랑 방망이도 그때 가져다 줄게. 도깨비는 훌쩍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아이는 도깨비를 기다리며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았대. 얘야, 나왔어. 와, 여러분들도 도깨비 만나고 싶지 않나요? 돈, 요술 냄비도 모자라 도깨비 방망이까지 매일매일 가져다 주다니. 이런 도깨비 친구 하나 있으면 금세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지금까지 날마다 서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자린고비와 달랑 곱제기. 자린고비는 반찬을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며 밥을 먹는데요. 달랑 곱제기는 아예 굴비를 그림만 보며 밥을 먹죠. 이렇게 짜디짠 구두쇠 영감들이지만 사람들이 굶주릴 때는 아낌없이 나눌 줄도 안답니다. 두 영감의 모습에는 무엇이든 아껴 쓰면서도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옛 사람들의 정이 담겨져 있어요. 자, 자린고비와 달랑 곱제기 함께 읽어봐요. 왼쪽 그림은 조기를 매달아 놓은 거고 오른쪽은 그림을 매달아 놨네요. 누가 더 자린고비일까요? 옛날에 자린고비와 달랑껍질이 영감이 살았어. 아이고, 저 구두쇠들 좀 봐. 쯔쯔쯔쯔. 저렇게 아껴서 무얼 한대? 마을 사람들은 두 영감을 볼 때마다 수근거렸지. 그도 그럴 것이 자린고비는 옷이 다를까봐 옷자락을 돌돌 말아지고 쥐고 다녔거든. 달랑껍질기는 집신이 다를세라 맨발로 다녔고 말이야. 자린고비네 밥상엔 늘 꽁보리밥에 간장뿐이었어. 식구들이 맛있는 반찬 좀 먹고 싶다고 야단이었지. 그러자 자린고비가 굴비를 사다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았어. 자, 맛있는 굴비를 보면 밥이 꿀떡 넘어갈 게다. 자꾸 보면 너무 짜니까 밥 한 술에 한 번씩만 보려무나. 식구들은 기가 막혀 울상을 지었소.
그러거나 말거나 자린고비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지. 자린고비가 굴비를 사갔다는 소리를 듣고 달랑껍질이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았어. 여보, 우리도 굴비 반찬 좀 해먹읍시다. 그러자 달랑껍질이가 굴비를 그려 벽에 척 붙였지. 어때? 굴비를 보니 밥맛이 절로 나지? 달랑껍질이도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웠어. 하루는 자린고비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 아버지, 고깃국 한 번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 소원이라면 들어줘야지. 자린고비는 웬일로 한달음에 푸주간으로 달려갔단다. 이 고기는 질기고 저건 상한 것 같네. 마음에 드는 고기가 없구만. 고기를 한참 주물럭거리던 자린고비는 빈손으로 돌아왔어. 그러더니 고기 만진 손을 솥에 넣고 뽀득뽀득 씻는 거야. 얘야, 오늘은 고깃국을 실컷 먹으려무나. 아이고,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일 모양이네. 뭐라고? 자린고비가 고깃국을 끓여 먹었다고? 달랑곱제기도 냉큼 푸주간으로 달려갔지. 소고기를 조물락조물락, 돼지고기를 주물럭주물럭. 이보슈, 안 살 거면 얼른 가슈. 푸주간 주인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 달랑껍질기는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와 커다란 물독에 손을 씻었어. 한 달 내내 고깃국을 먹어도 나았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두 영감이 딱 마주쳤네. 두 영감은 날이 더운데도 부채를 꼭 쥐고만 있었어. 부채를 붙이면 다를까봐 그런 거지. 땀을 뻘뻘 흘리던 자린고비가 마침내 부채를 펼쳤어. 그런데 부채살을 딱 한마디만 펼쳐 살랑살랑 붙이는 거야. 요렇게 하면 부채 하나로 평생을 쓸 수 있다네. 그러자 달랑껍질개가 부채를 활짝 펼쳤어. 저 구두쇠가 웬일인가 싶어 자린고비가 눈이 동그래졌지. 그런데 달랑껍질개가 하는 짓 좀 봐. 부채는 들고만 있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어대지 뭐야. 이렇게 평생 쓰고도 아들의 손자까지 물려줄 수 있다네. 풀이 죽어 돌아오던 자린고비는 집마당에 들어서다 깜짝 놀랐어. 된장독에 앉았던 똥파리가 다리에 된장을 묻힌 채 날아가는 거야. 저놈의 똥파리가 된장을 훔쳐가네. 이 도둑놈아, 우리 된장 내놔라. 자린고비는 죽기 살기로 똥파리를 쫓아갔어. 달아나던 똥파리가 마침내 고추잎에 앉았지. 이놈 잡았다. 자린고비는 똥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을 쪽쪽 빨아먹었어. 자린고비가 똥파리를 놓아주자 이번에는 달랑껍질기가 달려들었어. 똥파리 녀석 개 섞어라. 달랑껍질기는 한나절을 쫓아가 똥파리를 붙잡았지. 그러고는 똥파리를 솥에 넣고 빡빡 씻지 뭐야. 이것 봐, 된장이 아직 남아있구먼. 오늘은 이걸로 된장국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이 모습을 본 달랑껍질기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단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 자린고비가 잠을 자려는데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가만 보니 방문에 구멍이 뻥 뚫려 있네. 자린고비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종이 하나를 찾았어. 하지만 구멍을 막기에는 종이가 너무 작았지.
자린고비는 그 종이에 달랑껍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 답장은 꼭 길게 써서 보내게. 답장을 길게 쓰려면 큰 종이에 써야겠지? 그 종이로 방문의 구멍을 막을 생각이었던 거야. 여보게 친구, 답장은 꼭 길게 써서 보내게.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자 자린고비는 달랑껍질을 찾아갔어. 그런데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낸 종이가 달랑껍질 방문에 똑하니 붙어 있는 거야. 자린고비가 종이를 뜯어 돌아가는데 달랑껍질이가 소리쳤어. 종이 뒤에 붙은 내 밥풀은 놓고 가야지. 자린고비는 밥풀을 안 주려고 불이 나게 달아났어. 쫓고 쫓기던 자린고비와 달랑껍질이는 길 한가운데 멈춰섰어. 동네 아이들이 꾀지지한 옷차림으로 동냥을 하고 있었지. 할아버지, 배가 고파요. 밥 한 동이만 주세요. 아이들이 울먹이며 말했어. 참 딱하구먼. 겨울이라 먹을 게 똑 떨어진 모양이네. 두 영감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 자, 전화제일 구두쇠 자린고비 쌀을 받게. 무슨 소리? 나야말로 최고의 구두쇠지. 달랑껍질의 쌀이 더 맛있다네. 두 영감은 곳간에 쌓여있던 쌀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훈훈하게 날 수 있었단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두 영감을 흉보지 않았대. 아낄 때는 지독하게 굴었지만 베풀 때는 아낌없이 주었으니 말이야. 옛날에는 무엇이든 아껴 썼단다. 자린고비와 달랑껍질의 영감은 누가 뭐래도 지독한 구두쇠지. 하지만 아끼고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니 참 보기 좋았지. 지금까지 자린고비와 달랑껍질이었습니다. 잊혀가는 우리 옛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콩 하늘과 송아지 한번 읽어볼까요? 지은이 한혜숙. 출판사 애플트리 테일즈. 옛날 어느 동네에 어여쁜 딸을 셋이나 둔 딸 부잣집이 있었대. 하루는 아버지가 딸 셋을 한자리에 불러 이렇게 말했지. 이제 너희들도 많이 컸으니 내년엔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해보아라. 그러고는 콩 한 알씩을 나누어 주었지. 작디 작은 콩 한 알로 선물을 준비하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고 말고. 큰딸은 입을 삐죽대며 콧방귀를 끼더니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 나는 콩을 밭에다 심어야지. 버리는 것보단 땅에 심는 게 낫지. 콩을 심어 놓으면 가만히 둬도 무럭무럭 자랄 테니까. 둘째 딸은 콩을 밭에 심고 나서 발로 몇 번 꾹꾹 밟아뒀어. 그러곤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런데 막내딸은 콩을 땅에 심지도 버리지도 않고 골똘히 바라보고만 있었어.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막내딸은 뒷산으로 올라갔어. 막내딸은 나뭇가지와 풀로 올가미를 만들고 그 위를 나뭇잎으로 잘 덮었지. 그리고 콩 하나를 사뿐히 올려놓았단다. 막내딸은 나무 뒤에 숨어 한참을 기다렸어. 퍼드득 퍼드득 꿩 한 마리가 콩을 먹으려고 내려앉았지. 요리조리 두리번 꿩이 조심스레 콩에 다가가 먹으려는 순간 막내딸이
올가미줄을 힘차게 잡아당겼소. 으악! 꿩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단다. 막내딸은 꿩을 가지고 시장으로 나갔어. 생선 파는 어물전, 예쁜 놀이개 가득한 방울전, 쌀 파는 싸전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댔지. 한참을 둘러보던 막내딸은 암평아리 한 마리와 수평아리 한 마리를 골라 산에서 잡은 꿩과 바꾸었단다. 막내딸은 병아리 2마리를 집에 가져와 물도 주고 모이도 주면서 정성을 다해 길렀어. 병아리는 쑥쑥 자라 어미닭이 되었지. 어미닭이 낳은 알에서 병아리들이 태어났고 막내딸은 또 정성을 다해 병아리들을 길렀어. 병아리는 어미닭이 되고 어미닭은 알을 낳고 알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났지. 1년 뒤 드디어 할아버지 생신날이 되었소. 마당에 커다란 잔치상이 차려졌고 동네 사람들도 찾아와 덕담을 아끼지 않았어.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얼마나 좋으실까? 생신상 다리가 휘어지네 휘어져. 잔치가 무르익자 아버지가 세 딸을 가까이 불렀어. 작년에 내가 준 콩 한 알로 어떤 선물을 장만했는지 가져와 보아라. 첫째야, 그 콩으로 무엇을 했느냐? 큰딸은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럼 둘째야, 넌 무얼 장만했느냐? 아버지의 물음에 둘째 딸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일 뿐이었어. 허허, 이럴 수가. 귀중한 콩 하나를 헛되이 버리다니. 아버지는 혀만 끌끌 차고 말았지. 그때 막내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 아버지, 제가 마련한 선물을 가져올게요. 그러더니 뒷마당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소. 웬 송아지니? 설마 남의 집 송아지를 훔쳐온 건 아니겠지? 정말 이상한 일이야. 송아지는 어디서 난 거니? 세미난 큰딸과 둘째 딸은 옆에서 난리가 났지. 저는 아버지가 주신 콩 한 알로 이 송아지를 샀어요. 뭐? 콩 한 알로 송아지를 샀다고? 막내의 딸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막내딸을 바라보았지. 다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소. 저는 산에 가서 콩 한 알로 꿩을 잡았어요. 장에 가서 꿩을 병아리 한 쌍과 바꿨고요. 병아리는 닭이 되고 닭은 다시 병아리를 많이 낳았고 정성껏 길렀더니 금세 자라났고 모두 내다 팔아서 송아리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막내딸의 이 얘기를 다 들은 아버지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피어났어. 할아버지도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허허, 기특하기도 해라. 어쩌면 저렇게 똑똑할까?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내딸을 칭찬했어. 큰딸, 둘째 딸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 쿵덕쿵덕 덩덕쿵,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흥겨운 풍악소리와 노랫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어. 그 뒤로 세 딸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았대.
큰딸, 둘째 딸도 막내딸을 보고 지혜롭고 효심 가득한 딸이 되었다지 아마.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세 딸 중에 막내딸과 같은 지혜로운 멋진 사람이 되세요. 민족 문화를 상징하는 100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민족의 상징 첫 번째 태극기, 무궁화, 독도, 백두대간, 백두산, 금강산, 동해, 대동여지도, 황토, 갯벌, 풍수, 소나무, 진돗개, 호랑이, 한우, 천상열차 분야지도, 거북선, 추구기, 자경루와 앙부일구, 수원화성, IT, 고인돌, 빗살무늬 토기, 서울, 경주, 평양, 단군, 광개토대왕, 원효, 세종대왕. 31번째로 태계이왕, 이순신, 정약용, 안중근, 유관순, 석굴암, 비무장지대, 길거리 응원, 5일장, 잡녀, 해녀라고도 하네요. 강릉 단오제, 영산 줄다리기, 장승과 소떼, 두레, 정자나무, 돌하르방, 한복, 색동, 다듬이질, 김치, 떡, 전주 비빔밥, 고추장, 된장과 청국장, 삼계탕, 옹기, 불고기, 소주와 막걸리, 냉면, 자장면, 한옥. 여기까지가 61번째 이야기해줬어요. 한국 문화상징 62번째 온돌이라고 하는 구들, 제주도 돌담, 초가, 동의보감, 인삼, 태권도, 씨름, 활, 윷놀이, 서당, 한석봉과 어머니, 선, 미륵, 효, 선비, 종묘와 종묘대제, 굿, 선앙당, 도깨비, 금줄, 한글, 한지. 84번째로 조선왕조 실록,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고구려 고분벽화, 미륵반가사유상, 서산마의 삼존불, 청자, 백자, 분청사기, 막사발, 풍물굿, 탈춤, 판소리, 아리랑, 검은고, 대금, 춘향전. 여기까지 100가지 문화를 상징하는 것 이야기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콩 한 알과 송아지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나에게 진짜 보물이 있다면, 스페인 아동 베스트셀러네요. 지은이, 수산나, 이슬은, 출판사 우리학교.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진짜 보물 있나요? 선생님, 강아지, 할머니 반지, 나만의 공간. 우리는 모두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보물을 가지고 있대요. 이 보물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지죠. 눈을 감고 소중한 것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진짜 보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나에게 진짜 보물이 있다면. 정원 캠핑 준비 끝. 전구와 예쁜 장식들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 출출할 때 먹을 간식 바구니도 있고 침낭 속에 렌트도 있지. 자, 이제 캠핑 시작. 이벳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용감한 아이들도 모두 벌벌 떨어. 시몬이 웃긴 이야기를 하면 모두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지. 베가가 묘기를 부리며 모두 감탄해. 아이나라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꺼내면 캠프가 뒤집혀. 이제 사라와 친구들은 달빛 아래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출 거야.
이번 캠핑도 모두 즐겁게 보내겠지? 사라의 보물은 친구들이야. 니코는 밖에 나가는 걸 가장 좋아해.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낯선 곳으로 가. 그곳에서 작은 놀이터를 발견하면 신나게 놀지. 또 친구들과 함께 소풍이나 캠핑도 좋아해. 매일 밤 니코는 달력을 보면서 캠핑까지 남은 날짜를 세. 여행 준비를 하면서 짐을 꾸릴 때 니코의 감정은 엄청 두근거려. 니코가 어른이 되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문화를 배울 거야. 멋진 경험으로 가방을 가득 채우는 거지. 니코의 보물은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거야. 아빠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뽀뽀를 해주면 아픈 게 다 나아. 할머니가 간지럼을 태우면 슬픔이 멀리 사라져. 할아버지가 와락 안아주면 마음속 얼음이 사르르 녹아. 형이 부드럽게 토닥여주면 마음이 차분해져. 친구들의 미소와 길에서 마주친 낯설은 사람들의 친절한 말은 기분을 좋게 해. 알바로에게는 입맞춤과 포옹과 간지럼, 미소와 예쁜 말들이 가득 찬 마법 상자가 있어. 매일 상자는 더 가득 채워져. 알바로는 자신이 받은 보물을 주변에 나누어줘. 오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입맞춤과 포옹과 미소와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 알바로의 보물은 사랑이야. 칸달라의 보물은 동물들이래. 파트리의 보물은 추억이고, 유치원 학예 때 사진, 음악회 입장권, 그리고 공중제비를 넘다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차고 있었던 거. 이러한 모든 것들, 파트리의 보물은 추억이란다. 마누엘의 보물은 가족이래. 엄마는 본 모습을 숨기고 슈퍼히어로. 수많은 일을 빛의 속도로 해내거든. 아빠는 대단한 서커스 고개사인가 봐. 일을 하면서도 묘기를 부리고 마누엘과 동생을 데리고 한참 놀아주거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용감한 우주 비행사였을지도 몰라.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니까. 여동생은 숲의 요정일 거야. 싱그러운 나뭇잎 냄새가 나거든. 그리고 강아지 울프는 인간의 언어를 다 알아듣는 천재가 분명해. 사실 슈퍼히어로도 고개사도 우주 비행사도 요정도 천재 강아지도 아닐 수 있지만 마누엘에게는 상관없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가족이니까. 마누엘의 보물은 가족이야. 라시드의 보물은 여유로운 시간이래. 여유로운 시간에 무엇을 할까? 조에의 보물은 특별한 물건들이고, 마야의 보물은 모험. 마이코의 보물은 책이지. 마이코의 방에는 온갖 색깔과 크기의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이 있어. 밤마다 잠을 자기 전에 마이코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가락으로 책등을 쓰다듬어. 그러고 나서 책을 펼치면 여러 소리가 들리지. 오늘은 책 표지의 금박 글자에 마이코의 손가락이 끌렸어. 스산한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지. 책장을 젖히자 폭풍우 소리가 들리고 거센 파도가 쳤어. 침대가 배처럼 흔들거렸어. 마이코는 바람과 추위와 물결을 느끼며 책 속으로 모험을 떠났어. 내일은 어떤 모험이 기다릴까? 마이코의 보물은 책. 마르시아의 보물은 건강. 미겔의 보물은 꿈. 마르티나의 보물은 지식. 아나의 보물은 자신만의 공간. 에르네스토의 보물은 담임 선생님이야. 오마르의 보물은 자연. 자연을 좋아해. 하지만 거리 곳곳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널려 있어서 슬퍼.
도시는 거대한 굴뚝처럼 끊임없이 연기를 뿜어내서 별을 보기 힘들어. 이전의 보물은 아름답고 편안한 순간이고, 라라의 보물은 라라 자신이야. 친구들, 추억, 사랑, 나 자신, 우리는 모두 자신을 반짝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멋진 보물을 갖고 있어. 이 보물은 내가 소중히 여길수록 더 빛나고 가치 있을 거야. 너의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아봐. 너의 진짜 보물은 무엇이니? 지금까지 나에게 진짜 보물이 있다면 이었습니다.